민물고기 좋아하세요? 오늘 잡힌 놈은 피라미. 민물고기의 대표 선수, 작은 것의 대명사죠. 하지만 맛은 최고입니다. 봄에 농사 짓다가 옛날에 먹을 게 없잖아요. 뭐 이런 거 잡아서 밀가루나 잔뜩 풀어놓고 한솥 끓여가지고 그냥. 배고프고 가난하던 시절, 민물고기는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순전 농사 지어놓고 이게 시작이야. 철력. 우리 강에 사는 다양하고 많은 물고기들. 이들은 흔히 잡어로 불립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고 경제적 가치만이 잣대가 된 탓도 큽니다. 한강수라 깊고 얕은 모래 수산. 어부는 물고기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 가치를 알기 때문이죠. 알고 보면 세상에 하찮은 존재란 없습니다. 잡어도 그렇습니다. 자연 다큐멘터리 감독 윤순태입니다. 20년이 넘게 우리나라의 자연과 동식물의 생태를 관찰하고 기록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중 촬영이 전문인 저는 특히 민물고기에 대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있습니다. 수중에서의 작업은 늘 외롭고 고달프지만 신비롭고 경이로운 세상과의 만남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 시간 물속에서 관찰해온 민물고기에 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참 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산과 강, 습지와 저수지. 우리 땅 구석구석 물고기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우리나라엔 약 210여 종의 민물고기가 살고 있습니다. 흔한 피라미부터 우리나라에만 사는 고유종, 그리고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물고기까지 우리 곁에는 수많은 물고기가 있습니다. 동강 할미꽃이 봄을 날립니다. 봄엔 동물도 사람도 분주해집니다. 물속 세상도 다르지 않습니다. 독특한 행동을 하는 이 물고기는 새미. 수컷의 입가에 돋은 여드름 같은 추성이 산란기임을 알려줍니다. 혼인색으로 아름답게 단장도 마쳤습니다. 암컷은 짐짓 모른 채 먹이에 집중하고, 수컷은 꼬리 지느러미로 땅을 팝니다. 새미는 자갈 틈을 헤집어 산란터를 만드는 중입니다.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격렬한 싸움이 벌어지고, 금강모치까지 몰려들어 물속은 그야말로 북새통입니다. 강바닥과 수직으로 몸을 세워 춤을 추듯 땅을 파는 새미의 행동은
지금까지 관찰되지 않았던 모습입니다. 산란은 순식간입니다. 암컷이 다가오면 1초 남짓 짧은 시간에 산란과 방정이 이루어집니다. 산란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여러 번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알은 자갈 틈이나 바닥에 붙이고 모래로 덮습니다. 알을 노리는 놈들도 있습니다. 금강모치입니다. 금강모치는 세미의 산란터를 넘보기도 합니다. 산란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기회를 잡으면 득달같이 달려들어 세미의 산란터에 산란과 방정을 합니다. 세미는 알을 보호하기 위해 수십 번의 지느러미질을 합니다. 산란터가 완전히 모래에 덮일 때까지 지느러미질을 멈추지 않습니다. 세미에 대해서 지금까지 연구된 장소는 없습니다. 사실 세미라는 종 자체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 종이 분포하지도 않고 실제 그걸 산란 행동까지 연구한 적은 처음입니다. 아마 이번에 만약 그 산란 행동을 찍었다면 이건 우리나라 최초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최초이고, 이런 행동, 그러니까 꼬리를 세워서 바닥을 파는 이런 행동을 하는 물고기도 사실은 지금까지 알려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들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 이 행동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산란 행동뿐만 아니라 이런 세미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이런 조사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격정적으로 탱고를 추듯 산란을 하는 세미. 그저 잡어로 치부해버리기엔 너무 아름다운 물고기입니다. 비슷한 시기 물두꺼비도 산란을 시작합니다. 한국 특산종인 물두꺼비는 암수가 포접 상태로 7개월간의 긴 겨울잠을 잡니다. 동면은 수심이 깊은 소에서 하고 산란 때가 되면 주변의 얕은 물가로 이동합니다. 물두꺼비는 한 번에 약 1000여 개의 알을 낳습니다. 상류를 거슬러 올라가면 1급수에 사는 가재가 있는 계류가 나타납니다. 계곡은 차고 맑은 물을 좋아하는 냉수성 물고기의 세상입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열목어입니다. 한강과 낙동강 계류의 열목어 서식지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열목어가 살 수 있는 남방 한계선이기 때문입니다. 금강모치는 한국 고유종으로 금강산 계곡에서 처음 발견돼 금강모치란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한쪽에는 역시 냉수성 어종인 둑중개도 보입니다. 여우를 찾아 몰려든 이 물고기는 금강모치와 같은 곳에 사는 연준모치입니다. 산란기를 맞은 수컷은 혼인색이 뚜렷하고 머리엔 추성이 돋았습니다. 산란터는 거센 물살이 흐르는 여울.
암컷은 최대한 깊숙이 자갈 틈을 비집고 들어가 돌 밑에 알을 붙입니다. 물살에 알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죠. 거센 물살은 알에게 그만큼 신선한 공기를 제공합니다. 봄철 물속은 이렇게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합니다. 물고기는 사는 장소, 습성에 따라 여러 가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종에 따라 먹이 종류도 틀립니다. 또한 물고기는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산란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만 년 동안 서로 다른 환경에 적응하면서 진화해왔기 때문입니다. 산란은 민물고기 일생 중 가장 의미 있는 생명 형상입니다. 민물고기는 종 보존을 위해 서식점 및 생태 특성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산란을 합니다. 동강의 중상류에도 다양한 물고기들이 살고 있습니다. 중상류는 상류와 중류의 중간 형태로 하천 바닥이 돌과 잔자갈 등으로 되어 있어 물고기가 서식하기에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사는 고유종이 가장 많은 곳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물고기의 산란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동강 물속에서 돌탑을 발견했습니다. 얼음치의 산란탑입니다. 물고기가 쌓았다고 여기기엔 놀라운 솜씨입니다. 얼음치가 과연 이 탑을 쌓았을까요?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암컷이 강바닥을 입으로 파내 알자리를 만듭니다. 알자리를 확인한 암컷은 산란을 하고 수컷이 방정을 합니다. 산란을 마치자 암컷이 자갈을 물어와 탑을 쌓습니다. 탑을 쌓는 도중에도 산란을 합니다. 역시 암컷이 돌을 날라다가 탑 쌓기를 계속합니다. 모든 일은 암컷이 하고 수컷은 지켜볼 뿐입니다. 봐도 신기할 따름입니다. 물이라는 게 평면을 흐를 때하고 곡면을 흐를 때하고 곡면을 흐를 때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빨라지니까 그 산란탑 위로 지나가는 물이 상당히 빨라지는 거죠. 그럼 산란탑 밑에 알 부분에 있던 물이 계속 위로 빨려 올라오게 되는 거죠. 알자리 속에 물이 상당히 많이 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을 순환을 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목적은 천적으로부터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고 그다음에 물 순환을 많게 해주기 위해서 산란탑을 이렇게 동그랗게 쌓는 거죠. 물속의 건축가 얼음치의 산란탑에는 이렇게 과학이 담겨 있습니다. 산란탑에서 태어난 새끼 얼음치들. 이들도 자라면 산란탑을 쌓으며 종을 보존해 나갈 것입니다.
검은 댕기 해오라기가 무언가를 주시합니다. 피라미입니다. 피라미의 산란은 격렬한 모래 폭풍을 일으키는 장관을 연출합니다. 수컷 피라미의 아름다운 혼인색은 오히려 표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물총새의 긴 부리는 물고기 사냥의 제격입니다. 새들뿐만 아니라 많은 동물들이 물고기 덕에 살아갑니다. 생태계의 순환에 물고기의 존재는 절대적입니다. 금강 중류에도 다양한 물고기가 삽니다.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여울 각시로 불리는 쉬리, 멸종 위기에 처한 감돌고기, 자갈 바닥에 사는 참종개 등 가장 많은 수의 물고기가 강의 중류에 삽니다. 모래무지는 하천의 모래바닥에 삽니다. 모래무지는 모래 속에 사는 유기물을 먹고 깨끗한 모래를 다시 뱉어내기 때문에 물속의 청소부로 불리기도 합니다. 모래무지가 깨끗한 물을 만들어내는 셈이죠. 짝을 찾고 있는 줄납자루 수컷. 산란을 위해 이동 중인 쏘가리도 금강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연기념물인 황쏘가리는 한강과 임진강 수계에서만 드물게 볼 수 있는 물고기입니다. 꺽지는 육식성 물고기로 텃새가 강한 녀석입니다. 텃새를 알아보기 위해 꺽지 산란장에 거울을 놓아봤습니다. 반응은 거칠고 격렬했습니다. 산란 후라 더 예민해져 있습니다. 꺽지는 부성애가 강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꺽지는 알이 부화할 때까지 산란장을 지킵니다. 누구의 접근도 허락치 않습니다. 그런데 꺽지의 산란장에 접근하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바로 감돌고기입니다. 꺽지의 산란장에 탕란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사단이 납니다. 왜 감돌고기는 이런 위험을 감수할까요? 꺽지의 강한 부성애와 위협적인 모습을 이용하는 번식 전략 때문입니다. 그 지역에서 육식어는 두 종류일 겁니다. 쏘가리와 꺽지가 있는데 쏘가리는 산란을 하면서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꺽지는 산란을 하고 자기 자리를 지켜서 산란장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키게 되는 지역에 탕란을 의뢰하면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꺽지는 두 알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꺽지 알보다 부화가 빠른 감돌고기 알은 꺽지의 보살핌에 힘입어 곧 부화할 것입니다. 수정된 지 14일이 지나면 꺽지 알도 부화를 마치고 물속 세상에 새로운 식구가 됩니다. 한밤중 물가가 소리 없이 부산합니다. 깔따구들이 집단 산란 중입니다. 사람들에게 깔따구는 성가신 존재지만 물고기에겐 소중한 존재입니다. 야생에는 자연의 질서가 존재합니다. 강자와 약자가 있고 쫓는 자와 쫓기는 자가 있습니다. 물고기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생명 활동이 왕성한 6월의 동강. 묵납자로 한 쌍이 민물조개에 관심을 보입니다. 산란을 위해서입니다. 묵납자로는 조개의 몸에 물이 들어갔다 나오는 구멍 속에 알을 낳습니다. 산란기가 되면 묵납자로 암컷의 배에서는 알을 낳는 산란관이 길게 나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입니다. 수컷은 알을 얼른 주워 먹습니다. 조개의 몸에 산란관을 꽂아 넣는 일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수컷이 회방꿀을 몰아내고 암컷은 두 번째 산란을 시도합니다.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암컷이 알을 낳으면 수컷은 재빨리 정액을 뿌려 수정을 시킵니다. 완벽한 성공입니다. 체구에 비해서 소량의 알을 낳지만은 아주 큰 알을 낳습니다. 더더구나 조개의 몸 안에다 알을 낳기 때문에 이들의 생존율은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100% 부화해서 거의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제 생존율은 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묵납자로 외에도 각시붕어, 떡납줄갱이, 중고기 등 약 15종의 물고기가 조개의 알을 낳습니다. 수정란은 조개 몸속에서 약 한 달간 자란 후 1cm 정도의 어린 물고기가 되어 밖으로 나옵니다. 조개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대리모인 셈이죠. 노는 물고기의 또 다른 삶터입니다. 썰해질로 드러난 논바닥에선
새들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겨울잠에서 깨어난 미꾸라지가 숨을 곳은 다시 땅속입니다. 논에는 수많은 생명이 숨어 있습니다. 물고기가 사는 건강한 논에 기대어 사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논과 논도랑을 오가며 사는 대륙 송사리가 먹잇감을 쫓습니다. 배가 불룩한 암컷은 산란이 임박했습니다. 송사리는 산란 후 알을 배에 붙이고 다닙니다. 몸이 작아 산란 수는 많지 않지만 여러 번 산란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논물이 자주 빠지는 불안정한 환경에 대응한 번식 전략입니다. 수정된 알을 매달고 다닌 지 8시간 만에 송사리는 물풀에 알을 붙입니다. 알은 점성이 강해 물풀에 잘 부착되고 8일 정도 지나면 부화합니다. 논 주변 연못이나 웅덩이에 사는 버들붕어가 산란을 위해 거품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수컷의 몸이 화려한 색깔로 변했습니다. 수컷은 한껏 자태를 뽐내며 암컷을 유혹합니다. 구애에 성공한 수컷은 거품집 밑으로 암컷을 유인합니다. 수컷은 암컷의 몸을 감싸고 180도 회전해 암컷의 생식공이 거품집을 향하게 한 다음 산란과 방정을 합니다. 산란 후 흩어지는 알들을 수컷이 입안에 담습니다. 수면에 뜬 알도 거품집으로 물어 나릅니다. 알은 거품집과 얽혀서 알 덩어리가 되고 부착력이 강해져 쉽게 흩어지지 않습니다. 거품집을 만들고 알을 지키는 것도 수컷의 몫입니다. 산란장에 침입자가 나타났습니다. 알을 노리는 외몰개. 버들붕어는 지체 없이 외몰개를 몰아냅니다. 알을 지키는 동안에는 알을 낳은 암컷의 접근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알은 이틀이면 부화합니다. 부화한 새끼들은 수초에 몸을 숨깁니다. 보호구역을 벗어난 새끼들은 입에 물어 안전한 곳으로 옮깁니다. 새끼들이 독립할 때까지 버들붕어의 맹렬한 육아일기는 계속됩니다.
동물들 대부분은 부성애보다는 모성애가 강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러나 앞서 본 버들봉어에서 본 예처럼, 그리고 많이 알려진 아빠 가시고기 헌신적인 자식 사랑에서 보여지듯 물고기는 예외적으로 모성애보다는 부성애가 강합니다. 왜 이렇게 물고기는 부성애가 강할까요? 거기에는 아주 미묘한 생물학적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보호색으로 위장하고 있는 무서운 사냥꾼 얼룩동사리는 지극한 부성애로도 유명한 물고기입니다. 산란을 마친 수컷이 알을 지키고 있습니다. 쉼없이 지느러미를 움직여 알에게 산소를 공급하고 알을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알이 부화하는 20여일 동안 수컷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오로지 알을 돌보는 데만 열중합니다. 많은 물고기들이 강한 부성애를 가지게 되는 것은 산란과 수정을 하는 과정에서 연유합니다. 대체적으로 체내 수정을 하는 동물들은 모성애가 강하고, 그다음에 체외 수정을 하는 동물들은 대체적으로 부성애가 강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물고기 같은 경우는 암컷이 알을 낳게 되면 수컷이 바로 거기에 경자를 뿌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아마 확실성이 있는 거죠. 이건 내가 수정시킨 새끼다라는. 그리고 암컷의 입장에서는 알을 낳고 수컷이 정자를 뿌린 짧은 시간에 수컷한테 양이개처럼 전가시키고 다른 일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물고기가 부성애가 강한 이유가 좀 설명이 됩니다. 둑중개 역시 부성애가 강합니다. 둑중개 수컷이 잔뜩 긴장한 채 금강모치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얼굴은 스트레스로 검게 변했습니다. 금강모치떼가 알을 노립니다. 둑중개가 맞서 싸우지만 금강모치도 집요합니다. 더구나 적은 안에도 있습니다. 둑중개 암컷이 알을 공격합니다. 황당한 수컷. 이 암컷은 알을 떼어내고 자신의 알을 산란하려고 합니다. 결국 알은 망가졌습니다. 지나가던 다른 수컷이 횡재를 합니다. 쫓고 쫓기는 추격전. 아비는 끝까지 알을 지키려 애쓰지만 중과부적입니다. 결국 어부지리, 알은 금강모치 차지가 됩니다. (10월이면) 강 하류에 모여드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삼척 마읍천에서 태어나 먼 바다로 나아갔던 연어가 돌아왔습니다. 연어는 상류를 향해 거슬러 오릅니다. 오로지 알을 낳기 위한 여행입니다. 연어는 산란을 위해 북태평양에서 수천 킬로미터를 헤엄쳐 왔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상류로 오르지는 못합니다. 살아남는 자만이 산란의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산란장에 도착해서도 경쟁은 계속됩니다. 좋은 산란터는 자갈이 깔린 얕은 물속. 암컷은 수컷이 잡아놓은 산란터에 꼬리 지느러미로 알자리를 만듭니다. 산란터가 준비되면 암수가 머리를 맞대고 산란을 시작합니다. 연어의 산란은 역동적이고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앵두빛 연어 알은 새 생명을 품습니다. 온 힘을 다해 산란을 마친 연어는 서서히 생을 마감합니다. 죽은 연어의 몸은 영양분이 되어 태어날 새끼들을 키워낼 것입니다. 강 하류에 사는 물고기는 그나마 물고기 대접을 받습니다. 수염난 메기가 그렇고 붕어와 잉어도 빠지지 않습니다. 입가에 수염이 특징인 잉어가 산란기를 맞아 수심이 낮은 수초지대로 올라왔습니다. 잉어가 산란을 시작합니다. 잉어의 산란은 힘차고 요란해 물 밖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잉어는 알을 낳은 후 그냥 방치합니다. 대신 많은 수의 알을 낳습니다. 잉어가 한 번에 낳는 알은 약 30만 개 정도. 그러나 정상적으로 부화되는 알은 1%도 안 됩니다. 민물고기 중에 알을 많이 낳는 종들은 보호를 하지 않는 종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알을 낳고 그냥 보호 없이 자기들에 의해서 살아나기를 바라는 거고, 그다음에 몇 마리씩 또는 적게 낳을수록 보호를 한다든지 특정한 생태적인 공간에서 보호가 아니더라도 보호와 준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 알의 숫자와 새끼의 숫자가 작아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포늪 근처의 한 연못. 연못에 베스 치어가 가득합니다. 외래종인 베스는 대량 산란을 하는 물고기로 알과 치어를 철저히 보호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천적이 거의 없이 군림하는 육식어로 우리 수중 생태계를 망친 주역이기도 합니다. 연못의 다른 물고기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미 베스는 우리 생태계에 완벽하게 적응해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알을 지키는 습성도 우리 물고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베스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물고기입니다. 분일베스 같은 경우는
자기들 원산지에서는 거의 그 먹이사슬의 중간쯤이나 그 아래 단계를 차지하는 놈들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먹이사슬의 최상위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쟁하는 물고기들이 별로 없죠. 별로 없고 그다음에 부르길 베스 같은 경우는 번식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알이라든가 새끼를 보호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그 개체수가 굉장히 단시간 내에 이제 급증하고 있죠. 또 다른 외래종 블루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량 산란과 치어를 보호하는 습성도 같습니다. 한때 국민들의 단백질 보충과 소득 증대를 위해 도입한 물고기가 이제는 골칫거리가 돼버렸습니다. 생태 특성에 따라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블루길이나 베스의 입장에서는 억울할지도 모르지만 이들이 우리 물고기에게 위협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물고기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사람들의 이기심입니다. 심각한 수질 오염과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는 무분별한 골재 채취는 물고기들에게 큰 위협입니다. 특히 강의 특성을 무시하고 진행되는 무리한 하천 개발은 치명적입니다. 우리나라 하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중상류 하천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소가 있고 또 자갈려울이 나타나고 소가 있고 이런 형태를 반복을 하게 되는데 그런 하천들이 망가지는 거죠. 하천 개수라든가 뭐 골재 채취, 그다음에 돌을 맞거나 또 뱀을 맞거나 해서 하천 환경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유종들이 대부분 하천 중상류 지역에 사는 종들이 고유종이 많은데 중상류 지역의 하천들이 망가지다 보면은 우리나라 토종 물고기라든가 고유종들의 개체수가 줄어들거나 심각할 경우에는 종 자체가 사라질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올 수가 있습니다. 부안의 백천에는 부안종개라는 이름의 물고기가 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곳 백천에만 사는 종입니다. 호랑이 무늬가 특징인 부안종개는 1987년 김익수 교수와 이완옥 박사가 신종으로 발표하면서 알려진 물고기입니다. 이름 없는 자버에 머물 수도 있었던 물고기가 연구자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빛을 본 것입니다. 우리 땅, 우리 강에는 수많은 물고기가 살고 있습니다. 작지만 생태계의 중요한 일원인 물고기가 강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땅의 많은 물고기들은 자버라는 통칭으로 폄하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이름이 있습니다. 존재의 가치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알게 된다고 합니다. 알면 보인다고 합니다. 이제 그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우리 하천에 사는 물고기들은 오랜 세월 자연이 만들어낸 천혜의 보물이고 자원입니다. 물고기를 보존하고
이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우린 물이 맑아야 물고기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양한 물고기가 깨끗한 물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주변의 작은 생명들은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내고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